60세 이상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관절이 쑤신 경험을 이미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 생활 습관, 그리고 조용히 쌓여온 염증이 더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염증성 단백질이 관절 주위에 쌓이면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끼리 마찰하며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한겸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 이 과정을 늦추고 심지어 회복까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류머티즘 학회에서는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관절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의 한 전통의학 연구에서는 자연 발효된 음식과 식물성 단백질이 관절염 환자의 통증 강도를 줄여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매일 먹는 밥상 위 음식만 바꿔도 수술이나 약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만나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해로운 걸 줄이고 좋은 걸 채우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관절 속 염증을 잠재우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며 다시 움직이는 힘을 키워줍니다. 동시에 4가지 피해야 할 습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관절을 갉아먹고 있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지, 또 어떤 유혹을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가볍고 허리가 든든하며 다시 걷고 싶은 의욕이 살아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서울, 부산, 아니면 시골의 작은 마을일 수도 있겠죠.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도시나 마을을 남겨주세요. 같은 세대의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은 4분의 1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두부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두부만큼 든든한 친구도 드뭅니다. 두부의 핵심 성분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입니다. 이 2가지가 관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과 연골의 기본 재료가 됩니다. 연골은 매일 조금씩 닳고 손상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면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두부는 소화가 쉽고 흡수율이 높아 노년기에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최적의 음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기를 줄이고 두부를 늘린 사람들에게 관절염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임상 보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 뼈와 관절을 튼튼히 만듭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이 관절 내 염증 인자를 줄여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 점수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얼마나 자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일주일에 3, 4번. 밥상에 두부 반, 뭐만 올려도 달라집니다. 두부조림, 두부김치, 국에 살짝 넣어 끓이는 것, 심지어는 샐러드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단, 지나치게 튀기거나 기름에 자주 볶으면 항염 효과가 줄어듭니다.
소박하게 끓이고 담백하게 구워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혹시 두부는 차가워서 관절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전통 의학에서는 두부가 성질이 서늘하다고 설명하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생강파, 마늘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합이 좋아 관절 속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정 약물 복용자에게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자연 상태에서 섭취하는 두부는 안전하며 수십 년 동안 아시아인들의 밥상에서 건강을 지켜온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기 대신 두부를 먹으면 힘이 빠질까 걱정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화 부담이 줄고 관절이 편안해지며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두부는 단순히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조용히 염증을 가라앉히고 뼈와 관절을 지켜주는 은은한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두부 반 모를 곁들여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조금 달라졌음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한국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고소한 재료, 바로 들깨입니다. 국이나 죽에 살짝 풀어 넣으면 깊은 맛이 나죠. 그런데 이 들깨가 단순히 맛을 내는 역할을 넘어서 관절을 지키는 천연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흔히 오메가3 하면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떠올리지만 들깨 역시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속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관절 내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오메가3가 이를 억제해 붓기와 통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 들깨유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무릎 통증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오메가3가 연골 손상 진행을 늦추며 장기적으로는 수술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들깨는 단지 염증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막을 부드럽게 코팅하는 역할도 합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맞닿지 않도록 미끄러운 윤활액으로 보호되는데 오메가3가 이 윤활액의 질을 개선해 움직임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문에 기름칠을 하듯 관절이 덜 삐걱거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흥미로운 논란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들깨 오메가3가 체내에서 활성형 EPA, DHA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생선에서 직접 섭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통적으로 들깨를 꾸준히 먹어온 한국과 일본의 노년층이 관절 건강을 비교적 잘 유지해온 사례는 분명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이나 나물 무침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 넣는 것입니다. 죽을 끓일 때 함께 넣어도 좋고 샐러드에 들깨유를 살짝 뿌려도 훌륭합니다. 단,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보관은 냉장고에서 짧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들깨를 챙기는 것, 이 사소한 습관이 10년 후 내 무릎을 얼마나 가볍게 해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로 노후의 삶의 질을 가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들깨는 단순한 고소한 곁들임이 아니라 관절 속 염증을 잠재우고 윤활을 돕고 움직임을 지켜주는 고마운 방패입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가 무릎 통증을 줄이고
다시 걷고 싶은 의욕을 되찾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버섯은 예부터 산속의 고기라 불렸습니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 노인들은 버섯을 먹고 힘을 보충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연구 결과를 보면 단순히 영양 보충이 아니라 관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버섯 속에는 베타글루칸과 에르고치오네인 같은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계를 조절해 과도한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관절염은 단순한 마찰 문제가 아니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폭주가 핵심인데 버섯이 바로 이 불씨를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에르고치오네인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연골 손상을 줄여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버섯을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액 내 염증 지표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 중국의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버섯을 주 2회 이상 먹는 사람은 무릎 관절염 발병 위험이 30% 이상 줄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버섯의 한겸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고 전체 식단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아시아 식단에서 버섯은 면역 강화와 회복 음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입증된 생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표고버섯은 국물 맛을 깊게 해주고 팽이버섯은 살짝 데쳐 무쳐 먹기 좋습니다. 새송이버섯은 씹는 맛이 좋아 고기 대용으로 손색 없습니다. 단, 기름에 과하게 볶는 대신 가볍게 구워 드시거나 탕에 넣어 드시면 한겸 효과를 더 온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버섯이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현대 과학이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민간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끔 무릎이 붓거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약국에 약을 찾기 전에 밥상에 버섯을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누적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버섯은 염증을 잠재우고 연골을 지켜주며 노화를 늦추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버섯을 추가하는 그 한 접시가 내일 아침 당신의 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실하면 보통 소화나 피로 회복을 떠올리지만 사실 매실에는 관절 회복을 돕는 숨은 힘이 있습니다. 신맛이 강해서 몸에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적절히 섭취하면 오히려 관절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실의 핵심은 구연산과 폴리페놀입니다. 구연산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근육과 관절의 뻣뻣함을 풀어줍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동시에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관절 주위 세포가 염증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처럼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전통 지혜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매실은 100가지 독을 풀어준다는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실제로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실을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밀도와 관절 기능이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매실청이나 매실주로 활용했는데 이는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음식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기도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매실의 산 성분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요.
하지만 하루 한두 스푼 정도의 매실청 혹은 물에 희석한 매실 음료는 오히려 소화력을 돕고 관절 속 피로를 덜어주는 안전한 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 한 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매실청을 한 잔씩 드시면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무릎이 덜 붓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매실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기에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을까? 매실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매실은 관절 속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세포를 젊게 유지하며 다시 걷고 싶은 힘을 불어넣어주는 음식입니다. 시큼한 맛이 입안을 깨우듯 우리 몸속 회복 에너지도 함께 깨어나게 합니다. 녹차를 떠올리면 대부분 다이어트나 혈압 관리에 좋은 음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녹차의 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사랑받아온 녹차는 관절 속 염증을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는 조용한 치유력이 숨어 있습니다. 녹차의 대표 성분은 잘 알려진 찬설 카테킨 EGCG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관절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성을 차단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COX2 효소를 억제해 약을 쓰지 않고도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의학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하루 2잔 이상의 녹차를 마신 사람들에게서 무릎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뚜렷하게 늦춰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중국 난징대 연구팀은 녹차에 카테킨이 연골세포의 사멸을 막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회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녹차의 효과가 생활 습관 전반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녹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식단이 담백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녹차만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녹차가 건강한 습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권장할 만합니다. 녹차를 마시는 방법에도 작은 팁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우리면 떫은 맛이 강해지고 카페인 함량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70, 80도의 물에 2분 정도 우려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밤늦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낮 시간대 2-3잔 정도 마시면 부담 없이 항염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녹차로 바꾼다면 내 무릎은 어떤 변화를 느낄까? 아마도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계단을 오를 때 덜 무겁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뻣뻣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차는 소리 없이 그러나 꾸준히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관절 속 불씨를 끄고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차. 그것이 바로 녹차입니다. 오늘 점심 이후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무릎과 허리의 작은 선물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 건 별로 안 먹는데요. 그러나 숨어있는 설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더 많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커피 믹스, 과자, 음료,
심지어는 케첩과 빵 속에도 설탕이 들어있지요. 문제는 이 설탕이 단순히 체중만 늘리는 게 아니라 관절 속 염증을 키우는 불씨라는 사실입니다. 설탕은 체내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때 생성되는 HS 당화산물은 관절 연골에 침착되어 마치 녹슨 모처럼 조직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결국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커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미국 류머티즘 학회에서는 설탕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무릎 관절염 위험이 높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단 음식이 뇌에는 순간적인 행복감을 주지만 곧 염증성 호르몬인 인터루킨 6와 CRP 염증 지표를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분은 잠깐 좋아지지만 관절은 점점 더 아프고 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달달한 케이크를 먹고 난 다음 날 무릎이 유난히 뻣뻣하거나 손가락 마디가 붓는 경험.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 섭취와 관절 염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설탕이 곧바로 관절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체중 증가라는 간접적 요인을 강조합니다. 즉, 설탕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그 무게가 무릎과 관절에 부담을 줘 결국 통증이 생긴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설탕이 관절 건강에 이로울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고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차를 마셔보세요. 간식이 당길 땐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나 방울토마토를 드셔도 좋습니다. 처음엔 밋밋하게 느껴져도 입맛은 금방 적응합니다. 오히려 단맛에 덜 중독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도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달콤한 10분의 기쁨을 위해 앞으로의 10년 무릎 건강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식습관을 넘어 삶의 선택을 가르는 물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설탕은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그 대가는 오래 가는 고통입니다. 무릎과 관절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달콤한 유혹과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릇노릇하게 튀긴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튀김은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돌죠. 그러나 관절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맛있는 유혹은 가장 멀리해야 할 적 중 하나입니다. 튀김의 문제는 단순히 열량이 높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름이 고온에서 반복 가열되면 산화유와 트랜스 지방이 발생합니다. 이 물질들은 몸속에 들어와 혈관을 막고 더 심각하게는 관절 속 염증을 촉발합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윤활액이 끈적해지고 연골이 점점 더 쉽게 닳게 되는 것이죠.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튀김 음식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관절염 악화 속도가 현저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페인의 한 임상 실험에서는 튀김을 줄인 그룹에서 관절 통증 강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도 비슷한 지혜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기름이 오래된 음식은 속을 탁하게 하고 뼈마디를 막는다.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산화된 기름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튀김 자체가 아니라 기름의 질과 조리법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기름을 쓰고 고온 조리를 피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이나 음식점에서 쓰는 대부분의 기름은 여러 번 재사용되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치킨이 당기면 오븐에 구워보세요. 전이 먹고 싶다면 팬에 살짝 굽는 방식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김부각이나 채소칩도 기름에 튀기지 않고 바삭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튀김을 습관적으로 피하는 작은 선택이 관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날, 무릎이 더 무겁거나 손가락 마디가 더 뻣뻣해진 느낌.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몸속 염증 반응이 일어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튀김은 입안에서는 즐거움이지만 관절 속에서는 독이 됩니다. 짧은 쾌락 대신 긴 건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무릎과 허리를 오래 쓰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관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붉은 고기 섭취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포화지방과 퓨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관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몸속에서 염증성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은 관절염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동시에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퓨린은 요산 수치를 올려 통풍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흔히 술 많이 마신 사람에게만 생기는 줄 알지만 사실 붉은 고기를 즐기는 분들에게서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진행된 10년 추적 연구에서는 붉은 고기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무릎 연골이 더 빠르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생선이나 콩류 단백질을 주로 섭취한 그룹은 관절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붉은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공 방식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시지,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은 염분과 화학 첨가물이 많아 염증 반응을 훨씬 더 심하게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 관절이 약해진 상태라면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같은 저염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붉은 고기를 먹더라도 한두 점 정도 반찬 수준으로 즐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두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이나 외식에서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 날, 무릎이 더 붓거나 손가락이 욱신거리는 경험.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기 속 포화지방과 요산이 관절에 실제로 영향을 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붉은 고기는 적당히 먹으면 힘을 주지만 과하면 관절을 해치는 양날의 검입니다. 무릎을 오래 쓰고 싶다면 고기를 줄이고 식물성과 생선 단백질을 늘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적당한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넓히고 기분을 풀어주며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은 결국 관절 속 염증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알코올은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 발작이 발생하고 이는 무릎과 발가락 관절을 심하게 붓게 만듭니다. 흔히 술을 좋아하면 발가락이 퉁퉁 붓는다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 사실입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관절 내 세포 회복을 늦추고 약물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관절염 재단 아트리티스 파운데이션에서는 술을 꾸준히 마시는 관절염 환자는 염증 수치가 높고 약물 반응이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보건연구원 조사에서도 음주 빈도가 높은 그룹에서 무릎 관절염 진행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레드와인이 항산화 효과로 심혈관에는 이롭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있어 술의 적당량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체내 수분과 대사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의 밥만 마셔도 2배 이상의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절을 지키고 싶다면 술은 줄일수록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술자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꼭 필요하다면 맥주 한 잔 대신 무알코올 맥주나 탄산수를 선택해보세요. 술이 빠진 자리는 오히려 대화와 음식의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의사에게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는 말 한마디가 좋은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내 무릎을 지키는 게 술 한 잔보다 더 중요하다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술을 마신 다음 날, 무릎이 유난히 붓거나 발가락 관절이 욱신거린 적. 이는 우연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술은 겉으로는 혈관을 열어주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관절을 갉아먹는 배신자입니다. 오늘 저녁 술잔을 내려놓는 작은 결단이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줄 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좋은 음식과 4가지 피해야 할 습관을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관절은 나이를 먹으면서 약해지지만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힘도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 몸은 반응하고 나쁜 습관을 끊으면 관절은 금세 안정을 찾습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부와 버섯을 꾸준히 드시고 튀김과 술을 줄이셨더니 6개월 만에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다시 걸을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아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관절 연골은 손상되면 완전히 재생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손상된 연골도 부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이 2가지가 충족되면 관절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은 지금도 변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히 예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지만 3개월, 6개월, 1년을 꾸준히 이어가면 반드시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음식만으로는 관절염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음식과 생활 습관이 진행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데 큰 힘을 준다는 점은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약이나 수술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함께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전처럼 달콤한 음식과 튀김, 술을 즐기면서 통증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부, 버섯, 매실, 녹차 같은 음식을 곁들이며 관절의 회복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길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세대 모두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작은 변화를 응원하며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80세 한의사의 지혜를 빌려 관절을 살리고 지키는 음식 5가지와 피해야 할 4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부, 들깨, 버섯, 매실, 녹차는 조용히 관절을 지켜주었고, 설탕, 튀김, 붉은 고기, 술은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밥상에 두부 반 모를 올리고 국에 들깨가루 1숟갈을 풀고 장바구니에 버섯을 담는 것, 간식 대신 매실 음료를 마시고 커피 대신 녹차를 선택하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관절의 미래를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탕을 줄이고 튀김을 피하며 붉은 고기를 줄이고 술잔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는 것.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아 있나요? 정말 나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중 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나 가장 공감이 갔던 습관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목소리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결심과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관절과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가벼운 발걸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